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관청 앞 한 여인이 무릎 꿇어 있습니다. 노비 연화입니다. 안주인이 소리칩니다. 저 계집은 도둑질한 노비입니다. 당장 처형하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또 노비가 주인을 배신했나?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노비들도 버릇이 없어. 하지만 젊은 도령이 앞으로 나섭니다. 손에는 낡은 족보와 비녀를 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관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도령이 족보를 펼쳐 보이며 소리칩니다. 이 여인은 우리 가문의 적통 혈육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안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것은 그저 노비일 뿐입니다. 도령이 비녀를 들어 올립니다. 이 비녀의 문양을 보십시오. 우리 가문의 문중 표식입니다. 이 여인은 20년 전 실종된 우리 집안의 딸입니다. 관리가 연화를 바라봅니다. 사실이냐? 연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소녀의 기억은 불길 뿐입니다. 하지만 이 비녀만은 어머니께서 주신 것임을 압니다. 과연 노비 연화는 정말 양반가의 적통 혈육이었을까요? 20년 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안주인이 숨기려 한 끔찍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1년 전 연화가 노비로 팔려온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한양 인근 고을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굶주렸지요. 역병도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인신매매가 암암리에 성행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을 팔았습니다. 노비 상인들이 사람을 사고 팔았지요. 신분의 경계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양반이 노비가 되기도 했고, 노비가 양반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웠고, 진실은 묻혔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가을날, 한 고을의 양반가에 노비 하나가 팔려왔습니다.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비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계집은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적이지요. 양반가의 안주인이 연화를 살폈습니다. 출신이 어디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니?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노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주인은 의심스러웠지만 값이 싸서 샀습니다. 연화는 이름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연화라고 노비 주제의 이름이 거창하구나. 안주인은 연화를 그저 계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물어봐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고닫습니다. 노비답지 않게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안주인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 좀 봐라. 노비 주제에 눈이 높아. 연화가 팔려온 집은 몰락 직전의 양반가였습니다. 한때는 부유했지만 이제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요. 주인은 늙고 병약했습니다.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권력은 안주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건처럼 여겼지요. 노비는 일만 하면 된다. 말은 필요 없다. 안주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도령이었지요. 이름은 이승윤이었습니다. 승윤은 부드러운 성품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인 안주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승윤은 연화가 집에 온 날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평범한 노비가 아니다. 연화의 걸음걸이, 말투, 몸가짐이 모두 달랐습니다. 노비치고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승윤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윤은 연화가 글자를 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서재에 놓인 책을 몰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비가 글을 안다니? 승윤은 놀랐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연화가 예법을 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정확한 위치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양반가의 법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승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연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승윤은 알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연화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몸가짐은 노비치고는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손이 거칠지 않았습니다. 일을 오래 한 손이 아니었지요.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윤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노비가 아니었다.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안주인은 연화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니, 정확히는 연화의 눈빛이 싫었습니다. 노비답지 않게 당당한 그 눈빛이 거슬렸습니다. 저 계집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다더니 수상하구나. 안주인은 연화를 출처 모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혹시 도둑질하다 도망친 것 아니냐? 아니면 죄를 짓고 숨어 다니던 것이겠지. 다른 하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일 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안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송구합니다. 연화는 그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주인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 태도 좀 봐라. 노비 주제에 거만해. 안주인은 연화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찬물에 빨래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안주인을 더 자극했습니다. 왜 저 계집은 굴복하지 않는 것이냐? 왜 울지도 않고 저렇게 담담한 것이냐? 안주인은 연화가 두려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승윤은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연화에게 도망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비 상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계집, 도망치고 싶지 않으냐?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마. 더 좋은 주인을 찾아주지. 노비 상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
이 집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학대받으면서 살 것이냐? 도망은 죄가 되나 남음은 벌이 되옵니다. 연화의 대답이었습니다. 노비상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망치면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으면 벌을 받을지언정 죄인은 아닙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비상인은 혀를 찼습니다. 이상한 계집이로군. 연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주인은 연화가 늦게 돌아온 것을 추궁했습니다. 왜 늦었느냐? 길이 막혀 늦었습니다. 연화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유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노비상인과 연화의 대화를 멀리서 본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왜 돌아온 것일까? 승유는 연화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주인이 연화의 짐을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낡은 비녀 하나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비녀였지만 오래되어 빛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문양은 선명했습니다. 섬세하게 새겨진 꽃 문양과 작은 글자가 있었지요. 안주인은 비녀를 들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연화는 비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녀의 것입니다. 노비 주제의 은비녀를 가지고 있다고. 안주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소녀의 것입니다. 거짓말 마라. 노비가 어떻게 이런 귀한 비녀를 가질 수 있느냐?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녀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주인은 다른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계집이 도둑질을 했다. 주인 집 물건을 훔쳐 숨겨두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소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얻었느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 안주인은 연화에게 매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둑질한 죄를 물어야 한다. 연화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매가 내려왔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비녀의 출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훔쳤느냐? 기억이 없습니다. 연화는 계속 같은 말만 했습니다. 승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는 범인을 감싸고 있다. 더 때려야 한다. 하지만 승윤이 막아섰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함부로 벌할 수 없습니다. 안주인은 마지못해 매질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사흘 동안 앓아누웠습니다. 매를 맞은 상처가 심했기 때문이었지요. 승유는 몰래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약을 바르시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승윤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비녀는 정말 당신 것이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얻은 것이오? 모릅니다. 기억이 없다는 뜻이오? 그렇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그 비녀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준 것인지 아시오?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승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연화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녀는 안주인이 빼앗아 갔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은 몰수한다. 연화는 슬펐지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 수 있기를. 승유는 비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몰래 가져와 자세히 본 것이었지요. 문양을 보던 승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비녀의 문양이 자신의 집안 문양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기본 형태가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승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승유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역사, 족보, 혼인 기록 등을 모두 살폈지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본가의 어린 딸이 실종되었다. 유아 시절 화재 사건으로 행방불명. 생사를 알 수 없음. 승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종된 딸이라니. 더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이름은 이연화. 태어난 지 3년 되던 해에 실종.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혼란 속에서 사라짐. 승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 같은 이름이다. 우연일까? 아니면? 승유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 시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화재 당시 노비 상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녔다. 혼란을 틈타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승유는 전율했습니다. 혹시 연화가 그때 납치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노비로 팔려다닌 것은 아닐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나이 23. 실종된 지 20년. 비녀의 문양, 집안 문양과 유사. 이름, 이연화. 승유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양 옆에 작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연화. 비녀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승유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집안의 혈육이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연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증거도 비녀 하나뿐입니다. 승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유는 연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내 친척이라면 노비로 살게 할 수 없다. 승유는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 물어볼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시오.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연화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길만 기억납니다. 불길. 큰 불이 났습니다. 뜨거웠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누가 당신을 안았소? 모릅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노비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승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납치되어 노비로 팔렸다니. 연화, 당신은? 승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승윤은 연화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연화도 승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말 없는 신뢰가 싹 텄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지요. 하지만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승윤은 양반가의 도령이고 연화는 노비였습니다.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연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비라는 것을, 감히 도령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주인은 여전히 연화를 싫어했습니다. 아니,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승윤이 연화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지요. 저 계집 때문에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안주인은 결심했습니다. 연화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안주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일부터 다른 집으로 간다. 연화는 놀랐습니다. 다른 집이라니요? 시골의 한 양반가로 팔아넘긴다. 거기서는 평생 노비로 살 것이다.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평생 노비라니.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안주인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내일 아침 노비 상인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날 밤 승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인에게서 우연히 들은 것이었지요. 승윤은 급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연화를 팔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여인은 특별합니다. 특별, 그저 노비일 뿐이다. 승윤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족보의 기록은 있지만 연화가 정말 그 잃어버린 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안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승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승윤은 연화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연화, 당신을 도와주고 싶소. 도와주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노비가 아닐 수도 있소. 연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승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녀, 그리고 이름, 모든 것이 우리 집안의 잃어버린 딸과 일치하오.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승윤은 연화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족보의 기록, 실종된 딸의 이야기, 화재 사건까지 모두 말했지요.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양반가의 딸이라니.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소. 승윤이 족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오. 여기 이연화, 유아 시절 실종이라고 적혀 있소. 당신의 이름도 연화요. 나이도 맞아떨어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족보를 만졌습니다. 정말 소녀가 이 집안의 혈육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소. 당신은 노비가 아니오. 우리 집안의 적통 혈육이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소녀는 왜 노비가 되었습니까? 화재 당시 노비 상인들이 당신을 납치한 것 같소. 그리고 노비로 팔아넘긴 것이지요. 승윤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것이요. 연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유는 연화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것이요. 당신의 신분을 되찾아드릴 것이요. 하지만 연화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비녀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윤도 고민이었습니다. 비녀와 족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승윤은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당시의 기록, 노비 상인의 행적, 목격자 등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간 승윤은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고을의 옛 기록을 뒤지고 노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화재 당시 목격자가 아직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큰 불이 났고 아이가 사라졌지요. 노비 상인들이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유는 흥분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승유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승유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증인을 찾았소. 정말입니까? 화재 당시 목격자가 있소. 그분이 증언해 주실 것이오. 연화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녀가 그 집안의 딸일까요? 당신의 나이, 이름, 비녀, 화재 기억.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요. 연화는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불길, 따뜻한 품, 그리고 비녀. 제 기억은 불길뿐입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녀만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녀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승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였을 것이요. 어머니. 연화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소녀에게 정말 어머니가 있었을까요? 물론이요.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족보에는 본가의 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딸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요. 승유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승윤의 부친의 누이였습니다. 즉, 연화는 승윤의 사촌 누이였던 것입니다. 승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화가 내 사촌이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연화에 대한 마음이 사랑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연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유는 진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의 적통 혈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승윤 부친의 누이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사건 때 노비 상인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노비로 팔려다녔던 것이지요. 승유는 연화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제 사촌 누이요.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촌, 누이라니요. 그렇소. 당신의 어머니는 제 고모이셨소. 하지만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승유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셨소. 화재 이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승윤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소. 제가 있소.
연화는 승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우리는 가족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윤의 조사를 몰래 지켜본 것이었지요. 안주인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계집이 정말 집안의 혈육이라면, 내가 노비로 부린 것이 밝혀지면 나는 끝장이다. 안주인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로, 아니 연화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안주인이 움직였습니다. 연화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자유,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마. 연화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안주인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이 집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안주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안주인이 칼을 꺼냈습니다. 죽는다.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주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안주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지면 안 된다. 내가 노비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혈육을 학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다. 안주인은 연화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그러니 죽어라. 연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승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짓입니까? 승윤아, 비켜라. 안 됩니다. 연화는 우리 가족입니다. 승윤이 연화를 감쌌습니다. 안주인은 칼을 내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저 계집을 가족이라 여기느냐? 그렇습니다. 연화는 제 사촌 누이입니다. 안주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끝이구나. 안주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승윤은 결단했습니다. 진실을 관청에 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연화가 정말 집안의 혈육이 아니라면 거짓 고발이 되어 승윤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승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먼저입니다. 가문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승윤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족보, 비녀 목격자 증언, 노비 상인의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관청으로 갔습니다. 소인이 고발하겠습니다. 무엇을 고발하느냐? 소인의 어머니가 집안의 혈육을 노비로 부렸습니다. 관청이 술렁거렸습니다. 혈육을 노비로, 무슨 말이냐? 승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연화의 정체, 납치 사건, 비녀의 증거, 모든 것을 말했지요. 관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승윤은 족보와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늙은 하인이 나타나 증언했습니다. 저는 화재 당시 그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비 상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하겠다.
며칠 후 관청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도 불려갔습니다. 안 주인도 불려갔습니다. 관청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양반가의 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것도 노비를 가족이라며 말입니다. 관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연화, 앞으로 나와라. 연화가 무릎 꿇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소녀는 이연화입니다. 노비가 아니냐? 소녀는 노비로 팔렸으나 원래는 양반가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리가 족보를 펼쳤습니다. 이 족보를 보라. 20년 전 실종된 이연화가 적혀 있다. 나이와 이름이 일치한다. 관리가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녀를 보라. 집안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그 집안의 물건이다. 증인이 나왔습니다. 늙은 하인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화재 당시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비 상인들이 혼란을 틈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맞물렸습니다. 관리가 선언했습니다. 연화는 노비가 아니다. 양반가의 적통혈육이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노비가 양반이라니. 신분이 완전히 뒤집혔구나. 안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것은 그저 노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 족보, 비녀, 증인 모두 일치한다. 연화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주인은 혈육을 노비로 부린 죄로 처벌한다. 안 주인은 절망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신분을 되찾은 것입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승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연화를 구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이겼다. 억울한 노비가 신분을 되찾았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화를 납치한 노비 상인이 잡혔습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었지만 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화재 당시 혼란을 틈타 납치했지요. 그리고 노비로 팔아넘겼습니다. 노비 상인은 처벌받았습니다. 연화를 숨긴 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중간에 연화를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모두 밝혀진 것이지요. 그리고 안 주인은 가장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 주인은 혈육을 노비로 부리고 학대한 죄로 노비 신분으로 강등한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양반이 노비가 되다니. 안 주인은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나는 양반이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주인은 노비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연화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된 것이지요. 연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 주인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 주인을 용서하겠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승유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오.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연화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노비가 아니라 양반가의 교수였습니다.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이연화, 본래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비 옷을 벗고 양반과 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승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답소.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노비와 도령이 아니라 사촌 남매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승윤은 연화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촌 누이가 되었으니 혼례는 불가능했습니다. 연화도 승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된 이상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혼례가 아닌 조용한 동행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하겠소.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화는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노비였기에 그들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너희는 사람이다. 물건이 아니다. 연화의 말에 하인들은 감동했습니다. 고을에서는 연화를 존경했습니다. 노비에서 양반이 된 여인이라더라. 하지만 교만하지 않다지. 참 훌륭한 분이야. 승윤은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연화의 영향이었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마음을 배운 것이지요. 두 사람은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옛 노비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앉아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노비였다. 하지만 이제는 양반이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신분은 빼앗겼으나 피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노비로 살아도 양반의 피는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연화는 노비로 살 때도 당당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승윤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오? 과거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시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노비로 산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승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평생 그 진실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화는 노비 신분의 멸시 앞에서도 매질과 모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눈빛을 잃지 않았고 진실을 믿었지요. 진정한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은 빼앗길 수 있어도
사람의 본질과 피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